수천 마리의 검치호가 한꺼번에 발견됩니다. 전신 골격이 완벽하게 발굴된 동물이에요. 근데 20세기 중반 되니까 사자와 같은 형태가 되고 21세기 들어서는 매복형이 되면서 곰과 같은 체구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바깥쪽으로 곱게 자란 상아가 있죠. 코뿔소는 위로 솟은 뿔이 있죠. 검치호의 송곳니잖아요. 찌르기보다는 자르기에 최적화된 거예요. 이게 길면 암컷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암컷이나 수컷이나 검치의 길이가 거의 똑같아요. 또 검치가 크게 자라서 멸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야, 그럼 왜 멸종했어? 안녕하세요. 자연과 과학을 사랑하는 이정모입니다. 검치호. 이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 사무실에 멋진 검치호가 하나 있는데요. 스밀로돈이라고 합니다. 신생대 플라이스토세에 살았던 동물이에요. 플라이스토세라고 한다면 지금이 홀로세거든요. 신석기 시대 바로 직전 시대예요. 25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를 이야기하죠. 커다란 동물입니다. 종에 따라 100에서 400kg 정도에 달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위에 송곳니가 아래쪽으로 20cm에 달하는 윗 송곳니가 있어요. 바깥쪽에 이만큼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 안쪽에도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같은 길이만큼 있습니다. 짧고 튼튼한 다리가 있고요. 근육질 몸매예요. 짧고 튼튼한 다리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추격형 포식자가 아니라 매복형 포식자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큰 에너지로 한 번에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곳니는 찌르기보다는 목덜미를 물어서 찢거나 기도나 혈관을 정확히 노려서 급속을 노려서 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뼈를 부수는 게 아니라 연한 부위를 공격하는 겁니다. 턱 자체는 힘이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보다 셌지만 호랑이나 사자보다 훨씬 약했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치호랑이라고 해요. 검치호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동물을 호랑이라고 했기 때문인지 사실은 호랑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물이에요. 호랑이가 판테리아 티그리스거든요. 학명이 판테리아 속인데 검치호는 스밀로돈 파탈리스, 스밀로돈 포플라토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스밀로돈이라는 속과 판테리아 속이니까 완전히 다른 속이죠. 생각해보면 어차피 다 고양이과에 속하긴 해요. 고양이과는 대략 2,500만 년 전에 등장합니다.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한 4천만 년쯤 지난 다음에 고양이과 동물의 공통조상이 생겼는데 이 공통조상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마카이 로두스 악과, 과 밑에 악과가 있는 거죠. 마카이 로두스 악과가 검치호랑이류예요. 또 하나가 고양이 악과가 있어요. 검치호랑이류는 스밀로돈과 마카이 로두스가 있는데 모두 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과 안에는 이제 고양이 악과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고양이 악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검치호랑이를 이야기하려면 고양이 악과를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검치호랑이류가 또 다른 악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고양이 악과는 1000에서 1200만 년 전에 본격적으로 분화합니다. 어떻게 분화하냐? 표범속, 퓨마속, 고양이 속으로 분화하는 거예요. 표범속은 당연히 표범이 있겠죠. 제규어, 호랑이와 사자가 있습니다. 퓨마속은 퓨마와 치타가 있고 고양이 속에는 고양이와 야생 고양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랗게 고양이과 안에는 마카이 로두스과와 고양이 악과가 있는데 마카이 로두스 악과가 검치호랑이류고 고양이 악과가 표범속, 퓨마속, 고양이 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2,500만 년 전에는 같은 조상에서 시작했지만 이미 1,200만 년 전부터는 완전히 다른 족속이죠. 1,200만 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뻥 뜨인 것이라면 매복형이 할 수가 없죠. 매복형이란 것은 숲과 초원이 경계가 되는 지역까지를 매복형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숲에 살고 있었겠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커다란 동물들은 초원에 있기 때문에 주로 그 경계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매복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길어야죠. 다리가 가늘고 길어서 빨리 달려야 돼요. 다 그렇죠. 퓨마, 치타, 호랑이, 사자, 표범, 제규어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검치호랑이는 상대적으로 짧아가지고 빨리 오래 달리지는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사냥을 해야지 되는 동물입니다. 근데 검치호랑이는 검치가 먼저 발견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이빨이나 발톱은 발견이 잘 안 되고 딴 골격이 먼저 발견됩니다. 근데 검치호랑이는 비교적 최근에 살았잖아요. 공룡처럼 6,600만 전에 산 게 아니라 10,000년 전까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꽤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많이 남아있는데다가 전신 골격이 완벽하게 발굴된 동물이에요. 미국의 라브레라 타르핏이라는 데가 있어요. 타르가 뭐예요? 그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석유가 코르타르라고 하잖아요. 석유가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만드는 것처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동물, 신생대 동물이 빠져서 죽었어요. 그게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라브레아 타르핏에 수천 마리의 검치호가 한꺼번에 발견됩니다. 뼈가 완벽하게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뼈와 뼈의 형태랑 연결 구조를 바탕으로 크기가 얼마인지, 다리 길이가 얼마인지, 자세는 어땠을지, 꼬리 길이도 알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짧고 튼튼한 다리가 있다는 걸 보고서 매복형 사냥꾼이라고 알게 됐고, 지금 살아있는 고양이과 동물과 비교해 봤더니 역시 척추가 유연하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점프할 수 있었겠구나. 점프할 수 있어야지 매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턱 관절 구조를 보니까 턱 관절에 근육에 부착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근육이 어떻게 달라붙는가 봤더니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물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0cm에 달하는 커다란 검치가 있는데, 이 검치는 위턱에 있어요. 아래턱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경첩 구조가 있어요. 문에 보면 경첩이 있잖아요. 그 경첩 구조가 아래턱이 있고 거의 90도 넘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피부색이에요. 피부색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현생 고양이과 동물들이 보니까 줄무늬도 있고 반점 같은 보호색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또 추측을 하죠. 초원형 동물은 사자처럼 단색이고, 수평 동물은 주로 표본처럼 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복원도를 그리죠. 복원도를 그릴 때는 되게 해부학적인 지식, 비교 동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뼈대를 먼저 조립해봐요. 뼈대를 맞춰 딱 조립을 하고, 그럼 여기에 근육이 어떻게 붙였는지 따라 보고서 근육층을 빨갛게 이제 입히죠. 그 다음에 얼굴은 제일 중요한데 눈, 코, 입, 귀의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와 털을 입힙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검치호랑이 스밀로드는 사자보다는 크고 퓨마처럼 짧고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고 검치가 있고 짧은 꼬리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추격보다는 매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의 100%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해부학과 비교 동물학적인 지식이 많아져서 이제는 되게 이제 도사들이에요. 예전에는 되게 그림 잘 그린 사람이 뼈 보고 이렇게 했겠지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먼저 어떻게 근육이 덮여 있을지 상상을 해요. 뼈에 보면 그 자국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크게 얼마나 뼈 부착 지역이 있다는 걸 보고서 그러면 얼마나 두꺼운 근육이 있었겠구나 따져보죠. 그 다음에 피부 입히는 건 그건 아직까지도 많이 미스터리지만 그 내부까지 근육까지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고, 눈, 코, 입, 귀의 위치도 그 두개골이 있으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있어요? 미국에 보면 라브레아 타르핏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거기 찾아보니까 코르타르가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씩 파내고 있는 거죠. 북아메리카 신생대 동물들의 상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보고죠. 아마 그게 없었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19세기까지만 해도 검치호는요, 근육질 호랑이 같은 모습을 그렸어요. 검치를 창처럼 세우고서 공격하는 장면을 막 그리고 그랬거든요. 20세기 중반 되니까 사자와 같은 형태가 되고 주로 얇고 민첩한 체형으로 바뀌었고, 21세기 들어서는 또 반대로 매복형이 되면서 곰과 같은 체구가 되는 거예요. 곰과 같은 몸집의 짧은 다리, 두꺼운 목, 짧은 꼬리, 자맹 사냥꾼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을 맞춰서 계속 바뀌어요. 또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복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귀의 모양과 크기 바뀔 수 있어요. 귀는 왜 뼈가 남는 게 아니니까 위치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각 능력을 추정치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귀를 더 크게 세운다든지 움직일 수 있게 한다든지 방식을 바꾸겠죠. 피부 무늬, 요즘은 되게 단색으로 복원 많이 하지만 줄무늬나 반점 무늬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줄무늬나 반점 가능성이 있을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평이니까. 또 체지방 분포도 혹한기의 남미 개체는 털이 더 길거나 지방층이 더 두꺼웠겠죠. 혹한기가 있는 쪽이 아니라면 훨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성 여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무리를 이뤘다면 표정 근육이 바뀌어야 돼요. 무리를 이룬 동물들은 얼굴 표정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훨씬 다양한 자잘자잘한 다양한 근육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검치호 복원들은 완성본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과학적 해석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거의 비슷하게 왔을 것이다. 옛날처럼 19세기, 20세기 중반, 21세기 올 때처럼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주 디테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걔네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가 같이 있다가 산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갇혔다든지 그런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아직 알기 어렵죠. 공룡들도 자기가 무리들이 갑자기 갇힌 걸 보고서 알게 됐거든요. 새끼들이 한꺼번에 있는 거 보고서 어미가 양육을 했구나. 심지어 어미는 아니고 형쯤 되는 개체와 같이 있는 걸 보고서 가족 생활도 했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치호는 그런 화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코끼리는 바깥쪽으로 곱게 자란 상아가 있죠. 주로 뭘 했을까요? 방어하고 뿌리를 캐내고 전투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아래 송곳니가 발달한 거예요. 코뿔소는 위로 솟은 뿔이 있죠. 이건 들이받기, 주로 방어 영역, 또 피부 각질이 자란 거예요. 근데 검치호의 송곳니잖아요. 이건 찌르기보다는 자르기에 최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조직을 긁거나 자르는 도구란 거죠. 몸 안쪽으로 휘어 있어야 목과 같은 기도에 급속하게 정확히 밀착하여서 도달할 수 있겠죠. 입을 벌려서 꽝 수직으로 꽉 찌른 다음에 목 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잘라지겠죠. 살점을 찢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냥한 동물이 쓰러졌을 때 목을 눌러 제압하고 송곳니를 밀어넣는 요즘 뭐 동물들의 방식까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스밀로드는 턱을 90도까지 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긴 검치가 아래 턱과 부딪히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많이 벌리지 못한다면 아래 턱과 쉽게 부딪힐 수 있을 텐데 크게 벌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푹 하고서 쭉 충분히 자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휘었다면 턱 관절이나 입술, 턱뼈에 부딪혀서 충돌하거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뼈가 안쪽에도 여기 바깥이 났잖아요. 안쪽 보면 이렇게 이빨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바깥쪽으로 되려면 이 안쪽에도 이렇게 이빨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에 있는 것만큼 대칭형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는 거기 놔두기에는 적당한 구조가 아닌 거죠. 바깥에 나오지 않은 안쪽에 있는 이빨에 수납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자면 또 아래쪽으로 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얘는 몇 번이나 나왔을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뭐 여러 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쉽게 잘라졌다 그러면 이제 연고치가 잘라지면 스밀로드는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계속 길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 쓰잖아요. 쓰니까 달아지죠. 설치류들 이빨 어떻게 해? 걔네들 계속 갈잖아요. 갈니까 더 이상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많은 생각이 혹시 이게 길면 길어지는 게 암컷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성선택에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 선택과 상관없이 암컷과 수컷이 서로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과시하기 위해 발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의 꼬리 아니면 사슴의 뿔, 뭐 바다코끼리의 송곳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밀로던의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큰 검치를 갖고 있었다면 그래 이건 경쟁과 구애에 적당하게 쓰였을 거야. 성선택의 결과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검치의 길이가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도 성선택의 결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검치가 크게 자라서 멸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검치는 끝까지 검치호랑이 스밀로든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뼈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뼈 구조를 보고서 생체 역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턱뼈의 굵기, 근육이 부착한 부위의 크기와 깊이, 두개골의 형태 이런 걸 봤더니 씹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밀로드는 두개골의 근육 부착 부위가 되게 작고 얕아요. 또 턱뼈도 사자와 호랑이에 비해서 얇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유일한 장점이란 건 입을 90도 정도로 크게 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힘보다는 넓은 개방과 정밀한 찌르기가 장점이었던 거지 강한 치악력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면 검치호의 치악력은 사자의 한 3분의 1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밀로든의 송곳니는 길고 얇아요. 또 납작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강한 힘이 가해지면 오히려 자기 힘에 자기 이빨이 어떻게 해요? 부서질 수 있단 말이에요. 스밀로든의 약한 턱 근육은 단점이 아니라 송곳니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으로서 생성할 수가 있죠. 사자는 사냥한 후에 먹잇감에 뼈까지 부셔먹는 동물이에요. 근육을 찢어먹고. 그래서 턱 근육이 발달해야 되고 치아 구조도 뼈를 으깨기에 유리하게 진화했지만 검치호는 뼈를 부시고 찢어먹는 동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잘라먹는 동물이었던 거죠. 디테일하게 발라먹는 동물이 아니어서 어차피 커다란 동물을 잡아먹었어요. 큰 동물 잡아먹는데 지가 뭐 매머드 잡아가지고 다 먹을 게 아니잖아요. 배만 채우면 된단 말이에요. 잘 떨어지는 살, 잘 떨어진 살 찢어 먹으면 되는 거였죠. 내장 찢어 먹으면 되는 거였지. 이걸 디테일하게 막 작은 고기까지 다 먹어야 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 왜 멸종했어?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딱 뻔한 거예요. 왜 어쩌면 매머드, 거대 땅늘보, 마스토돈, 거대 낙타 같은 대형 초식 동물이 줄어버린 거예요. 왜 줄어들었어? 기후가 변하면서 기후가 변하고 인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검치호랑이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인류가 다 잡아먹지는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거기에 인류는 남아메리카 북암에 텅 비어있는데 나중에 10,000년 전에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대형 포유들이 많은 거예요. 편하게 잡을 게 많아요. 검치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검치호랑이를 더 무서워했겠죠. 검치호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사람이 검치호랑이를 직접 해하지는 않았어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검치 호랑이가 먹어야 될 먹이들을 사람들이 없애버리니 검치 호랑이가 먹을 게 없어서 사라졌겠죠. 거기에다 기후변화도 한몫했을 거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남아메리카의 대륙에 들어간 것을 기껏해야 12,000, 13,000년 전이니까 길어야 2, 3천 년 정도 같이 동시에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인류가 검치 호랑이에게 위협이 되진 않았어요. 원래 인류가 검치 호랑이를 무서워했어야죠. 검치호는 아메리카 대륙에만 살았어요.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는 살아남는데 검치호는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 호랑이하고만 비교해 볼게요. 일단 적응성이 달라요. 호랑이는 다양한 크기의 먹이를 먹었어요. 또 숲과 초원은 어디든지 살았어. 하지만 그 다음에 검치호는 주로 대형 초식 동물만 먹었고 주로 매복형이었어요. 호랑이는 튼튼한 송곳니와 강한 턱이 있는데 검치호는 오히려 길고 약한 검치, 약한 턱이 있어요. 호랑이는 숲, 산, 초원 아무 데나 다 사는데 검치호는 개방된 초원, 큰 동물이 많은 지역에만 산단 말이에요. 그 호랑이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데 검치호는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했죠. 그러니까 왜 식성이 까다로운 동물들이 있잖아요. 식성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서식지가 까다로운 동물들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요. 호랑이와 사자는 잘 적응했고 검치호는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호랑이는 자기 사냥 실패했고 딴 거 먹으면 되는데 검치호는 사냥을 실패하면 회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도 거대 땅 넓어 거대한 낙타, 마스토돈 같은 주요 먹잇감이 절멸하고 나니까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사람 때문에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한참 후에 아메리카에 등장하고 잠깐밖에 겹치지 않았고 검치호가 사람을 무서워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줄무늬나 반점은 빛과 그림자가 엇갈리는 숲이나 풀밭에서 자기의 윤곽선을 되게 흐리게 해서 은폐해주는 효과가 있죠. 줄무늬 갖고 있는 동물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주로 숲과 덤불에 사는데 빛과 그림자가 막 교차하는 무늬가 비슷한 거예요. 반점 갖고 있는 거 표범 제규어 갖고 있죠. 얘도 숲과 수풀에 살아요. 잎사귀와 빛의 전무늬를 흉내낸 거죠. 근데 사자는 단색이잖아요. 초원에 살고 있어요. 주로 이렇게 초원의 보호색이에요. 또 단체 생활하니까 은폐 전략과는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얼룩무늬가 갖고 있는 또 고양개 동물들 치타가 그러죠. 초원과 또 반사막 지역에 살고 있고 풀잎 그늘에 녹아드는 패턴입니다. 고리무늬를 갖고 있는 야생 고양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줄무늬나 얼룩무늬, 단색이니 고리무늬 이건 다 뭐냐면 한 가지 유전자를 만들어져요. TAQPP, 다크페프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에 따라서 줄무늬를 갖냐, 반점이 있냐, 단색이냐 같은 다양한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린도 사실 무늬 다 다르고요. 호랑이도 다 다릅니다. 마치 우리의 지문처럼 호랑이 줄무늬가 달라요. 양쪽 옆구리, 그 다음에 얼굴, 다리, 꼬리 줄무늬 배열이 아주 뚜렷하게 다른데요. 야생 호랑이 연구자들은 자기가 관찰한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 줄무늬만 보고도 얘가 이놈인지 저놈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름도 정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끼리도 줄무늬를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호랑이 줄무늬는 위장을 넘어서 은폐하는 역할을 넘어서 일종의 사회적인 시각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 줄무늬가 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피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을 쫙 밀어봐요. 그러니까 밀었어. 면도로. 그래도 검은 줄무늬가 그대로 있어요. 약간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줄무늬대로 나와 있는데 멜라노스가 더 진하게 있는 곳에 이제 까만색이 있잖아요. 까만 줄무늬가 생깁니다. 또 호랑이는 줄무늬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생 동안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크기만 늘어날 뿐이지 패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호랑이 줄무늬는 그러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장점이야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호랑이 무늬가 훨씬 잘 보이지만 대개 뭐 멧돼지나 소 같은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은 되게 이색 시각을 가져요. 빨강색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한 색들을. 대부분이 노랑, 초록, 회색 정도에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호랑이의 줄무늬가 세로로 있잖아요. 마치 나뭇가지나 풀이 있으면 나뭇가지와 풀이 있고 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나뭇가지나 풀처럼 보이고 없는 쪽은 나뭇가지 풀이 비어있는 야생의 풀잎 사이 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지나가도 마치 풀밭처럼 보이니까 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나 그렇게 잘 보이는 거지 그 동물들에게는 그냥 초록색, 회색으로 많이 보입니다.